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2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이제 11월 달도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또 굉장히 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2020년에 팬데믹이 등장한 이후에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 위생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또 대면 서비스보다는 비대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서 사람들과 접촉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욱이 호텔 비즈니스에 있다가 이렇게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요. 가끔은 좀 외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같이 미주문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힘을 내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다우존스가 1.18% 상승했고요. S&P 500은 플러스 1.36, 나스닥도 1.36%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성장주들의 성적을 보시면 코인베이스가 플러스 5.24, 엔비디아 플러스 4.71, 인투이트 플러스 4.59, TQQQ 4.20% 올랐습니다. 실버게이츠 4.04, 유니티 소프트웨어 3.93, AMD 플러스 3.85, LC 플러스 3.78, 온 세미컨덕터 3.64%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제 많이 오른 성장주들은요,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던 종목 위주로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을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4.71% 가장 좋았고요. 구글이 플러스 1.57, 애플 플러스 1.47, 메타 플랫폼즈 플러스 1.44,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23, 테슬라 플러스 1.2, 아마존 플러스 0.80, 넷플릭스 플러스 0.58% 보여줬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시장 전망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의견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목소리고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문가 사비타 수브라마니안이라는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미국 쪽의 주식 그리고 퀀터터티브 스트래티지를 담당하는 헤드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2023년 말이 됐을 때 S&P 500이요 4,000포인트를 찍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아침 기준으로 지금 S&P 500이 4,000을 넘어갔거든요. 그 얘기는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 주가가 전혀 오르지 못하고 횡보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년 내내 주가가 횡보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변동성이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다가 결국은 올해 말과 내년 말에 주가는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이제 리세션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확대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에 찾아오는 리세션은요,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리세션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밑에 얘기를 제가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과거에는 이제 리세션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연준이 개입을 하면서 주식시장의 상승을 도모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잖아요.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세션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겹쳤다는 거죠. 자, 그리고 투자자들은요, 2023년 전반기 정도가 되면 주식을 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3분기 정도가 되면 리세션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리세션이 마무리되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주식시장은 바닥을 찍는다라고 역사적인 통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내년에 대한 시장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와중에 투자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내년 3분기 정도가 되면 리세션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전반기에는 낮게 형성된 주가를 이용해서 줍줍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문가 의견입니다. 자, 투자자들은 어디 섹터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유리하냐면요, 첫 번째로 에너지, 두 번째는 컨슈머 스테이플스, 우리가 보통 필수 소비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유틸리티즈, 네 번째 파이낸셜입니다. 이 네 개의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결국 이제 경기 방어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가 수축하게 되면 이러한 방어주들이 좋은 성적을 제출할 것이다 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반면 테크주는 좋지가 않겠죠. 테크주 같은 경우는 언더웨이시니까 비중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테크주 같은 경우는 순환성이 너무나 짙다. 그래서 경기 변동에 따라서 굴곡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가속화되고 있는 디글로벌리제이션이 문제다. 디글로벌리제이션은 뭐냐면요, 과거 10년, 20년 넘게 세계적인 추세는요, 글로벌화였습니다. 세계화죠. 근데 이 세계화의 추세가 마무리가 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자국 위주의 그 정책을 각 나라가 시행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국지화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테크 기업들하는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테크주 말고도요,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는 다른 섹터들을 보면 머티리얼즈, 원자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마지막으로 이미 소비재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리세션이 가속화되는 환경 하에서는요, 아무래도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 2023년 말이 됐을 때 S&P 500 지수를 이루는 500개의 기업이 만들어낼 EPS 전망치를 업데이트 해줬는데요. $200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200는 2022년 올해 500대 기업이 만들어낼 EPS에 비해서 9% 정도 하락 추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보통 리세션이 나타났을 때 EPS는 20% 정도가 평균적으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2023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리세션은요, 과거 리세션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섹터는요, 컨슈머 디스크레셔널입니다. 이미 소비재죠. 이미 소비재라는 것은 필수 소비재와 달리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사람들이 굳이 소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아이템들을 얘기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죠. 그래서 이러한 이미 소비재 쪽이 가장 커다란 주가의 하락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에서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2023년 앞으로 향후 한 1년 정도 주식시장의 모습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잘 이용한다면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도 들어가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읽어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1년간 미국 경제는 리세션에 빠질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리세션을 이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어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라든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금융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수익률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그러면 시킹 알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섹터에 들어가 있는 가장 좀 전망이 좋은 주식들을 찾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티킹 알파의 프리미엄 메뉴로 가시면요, 다양한 그 프리미엄 기능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탑 레이티드 스톡이 있습니다. 가장 레이팅이 좋은 주식들을 모아놨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자, 여기 탑 레이티드 스톡에 총 45개의 주식이 들어가 있는데 이 종목들은 어떻게 선별이 되냐면요, 스티킹 알파가 제공하고 있는 세 가지의 레이팅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퀀투 스코어. 퀀투 스코어는 이제 수치적인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시스템이 그 점수를 부여하는 이러한 평가 기준이죠. 자, 두 번째는 SA 오토즈 스코어. SA 오토즈 스코어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제시하는 점수를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월스트리트 점수가 있는데 이거는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점수죠. 자, 이 세 개의 기준에서 모두 다 매수 이상의 의견을 받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취합해 놓은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탑 레이티드 스톡입니다. 자, 지금 현재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모두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 주식의 개수는 45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45개 중에 우리가 특정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만 추리기 위해서는요, 어드밴스드 필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 여기 오시면 필터가 나와 있잖아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필터링을 하고 싶은 것은 섹터 그리고 인더스트리잖아요. 산업에 관련된 필터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여기를 클릭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돈을 누르시고요.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애드 필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미에 맞게끔 필터링을 다시 하는 건데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원하는 섹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섹터 인더스트리의 필터링을 통해서요,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추천했던 4가지의 섹터만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에너지가 추천됐었죠.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요, 임의 소비재는 굉장히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반면 필수 소비재가 좋다라고 얘기했죠. 필수 소비재는 컨슈머 스테이플즈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시면요, 파이낸셜즈, 금융주도 좋다고 얘기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틸리티가 좋다는 얘기를 했었죠. 유틸리티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섹터를 클릭하시고 필터링을 다시 진행하시면요, 자, 나와 있는 것처럼 14개로 종목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14개의 종목은요, 지금 우리가 선택했던 4가지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 3가지 레이팅이 다 바이, 매수 이상의 좋은 레이팅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만 추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 자, 앞에서 살펴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리세션이 본격화되면요,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임의 소비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임의 소비재에 좀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기사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의 소비재 관련된 첫 번째 기사는요, 에어비앤비, 카바나, 그리고 부룸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베어드라는 투자기관에서 이번에 이 세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기사가 발표됐습니다. 자, 컨슈머들,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요, 임의 소비재에 대한 소비, 지출을 줄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드 입장에서는 에어비앤비, 카바나, 부룸의 평가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발표했고요. 에어비앤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을 이용해서 호텔 대신 대안적인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카바나 그리고 부룸은요, 같은 성격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이커머스인데요, 중고차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의견은 에퀴티 애널리스트인 콜린 세바스찬의 의견입니다. 자, 세바스찬의 의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카바나 그리고 부룸, 이 세 종목에 대한 레이팅을요, 원래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었습니다.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가 이번에 뉴트럴,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에어비앤비 관련해서 세바스찬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행에 사람들이 지출하는 소비가요,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근데 in a meaningful way니까 굉장히 많은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여행에 지출하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죠.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비즈니스가 안 좋아질 게 뻔한 게 에어비앤비인데 아직 그들의 주가를 보면 이러한 잠재적인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타겟 프라이스가 원래 120이었는데요. 이번에 100으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현재 에어비앤비의 주가를 보시면 95달러 28센트입니다. 그 얘기는 다가오는 1년 동안 에어비앤비의 주가는 잘 올라야 한 5% 정도 오르는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부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부룸 역시도 원래는 이제 매수 의견이었는데 이번에 중립으로 하향 조정됐고요.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수익률에 대한 걱정이 든다. 따라서 수익성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리세션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원래 주어졌던 목표 주가는 3달러였는데요. 이번에 2달러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뭐 2달러 그러면 굉장히 낮은 주가긴 한데 부룸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1달러 16센트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주식이다라고 평가가 가능하겠죠. 자, 우리는 인정한다. 그래서 이 부룸이라는 기업이 계속해서 향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오퍼레이션 쪽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수익성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부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롱텀으로 보면, 장기적인 관점을 보면 굉장히 구조적인 성장을 일궈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기적인 기회가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리세션의 영향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시장의 영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추세를 단기적으로는 볼 것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부룸 그리고 에어비앤비는요,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경제 상황 때문에 이미 소비재이기 때문에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적다라고 베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최근 들어 이미 소비재 종목에 비중을 줄이고 있는 투자자가 보이는데요.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이 유일하게 투자하고 있는 전기차 기업이 있죠. 바로 중국의 BYD인데요. 최근 들어서 BYD의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발표됐습니다. 자, 버크셔 해스웨이가 이번에 323만 주나 되는 홍콩 상장돼 있는 BYD의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630.33 밀리언 홍콩 달러, 그리고 미화로는 80.7 밀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지분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좋지 않은 점은 뭐냐면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이번 달 들어서만 세 번째로 매도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 초에 보면 BYD 지분의 18.22%를 가지고 있던 것이 버크셔 해스웨이인데요. 이제는 주식의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전체 지분 중에 15.99%를 보유하게 됐다라고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버크셔 해스웨이가 BYD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도할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과연 워렌 버핏이 BYD의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가 이미 소비재에 대한 전망이 안 좋기 때문인지, 아니면 BYD라는 종목에 국한된 문제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리세션이 가속화되면서 테크 주식은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짐 크레이머는 테크 주식에도 기회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짐 크레이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CNBC의 짐 크레이머가 화요일 날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진 테크 주식 몇 가지를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가 믿기로는 컴백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주가가 반등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자, 언제 반등이 가능하냐면 연준에서 이제 타이트닝을 멈춘다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 많은 주가에 반등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들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 총 10개의 기업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존,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세 번째 알파벳, 네 번째 테슬라고요. 다섯 번째 넷플릭스, 여섯 번째 애플, 일곱 번째 세일즈포스, 여덟 번째 서비스나우, 아홉 번째 어도비, 열 번째로 워크데이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중에서 애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자, 어떤 스토리냐면요, 주가가 반 가까이 떨어졌다는 거죠. 자, 주가는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데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보면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자, 그 얘기는 비즈니스는 아직도 건재한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주가만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짐 크레이머가 설명을 해주기를 닷컴 버블이 붕괴됐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그때 가장 좋은 주가의 반등을 도모했던 종목들은 모두 다 우량 주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종목들, 나머지 테크주들은 반등을 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예측하기를요, 많은 팬데믹 플레이들, 그러니까 팬데믹의 영향으로 반짝했던 성장주들 있잖아요. 이런 성장주들은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는요, 앞으로 연준에서 타이트닝을 멈추고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최고의 클라우드 주식들, 아니면 칩 메이커니까 반도체 기업들이죠. AMD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좋은 반등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작은 성장주보다는요, 이러한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오래간만에 EV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골드만삭스에서 두 개의 주식을 강추하고 있고요. 이 종목들은 앞으로 EV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골드만삭스가 추천하고 있는 두 개의 종목은 어떤 기업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일렉트릭 비클, 전기차의 배터리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앞으로 에너지 트랜지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에너지 트랜지션은요,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의 방법이 전환되는 그런 트렌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친환경 에너지는요, 한 가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헐적 에너지죠. 왜냐하면 태양 에너지도 그렇고 풍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 모든 친환경 에너지는요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배터리의 역할은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골드만삭스가 가지고 있는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서플라이 체인이 계속해서 다양화될 것이다, 다각화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실은요 중국이 전체 글로벌 EV 배터리의 60%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편중돼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이러한 편중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30%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와중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이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히 커다란 규모의 투자가 일어날 텐데 1,600억 달러 정도의 투자 자금이요 앞으로 미국 그리고 유럽 쪽에 집중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그 자국 내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을 고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대적인 트렌드를 타고 어떤 기업들이 좋은 추세를 보이게 될지 탑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선호한다. 어떤 기업들을 선호하냐면요, 일단 미국의 IRA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IRA는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발표된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잖아요. 자, 골드만삭스는요 최고의 배터리 스톡을 선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준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홈 그로스 컴퍼니, 즉 미국 내에서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매스 프로덕션, 즉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이미 구축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기업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는 얼리 무버다. 얼리 무버는요 선점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 움직인 기업이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네바다에서 이미 커다란 볼륨을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파나소닉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텍사스에서 4680 그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배터리가 드디어 생산을 가속화시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텍사스의 리튬 리파이너리, 즉 리튬 공장까지도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테슬라를 능가할 수 있는 배터리 기업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는요 테슬라에 엄청나게 높은 타겟 프라이스를 주고 있습니다. 305달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70% 정도 주가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유럽 쪽에는요 골드만삭스가 좋아하는 기업은 프라이어 배터리입니다. 자, 프라이어 배터리 역시도 테슬라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달 초에 이 프라이어 배터리가요 미국 쪽에 기가 팩토리를 조지아에 만든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유럽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어 역시도 바이 레이팅을 받고 있고요. 향후 12개월 동안 목표 주가는 19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40% 가까운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소파이의 주가가 5% 가까이 추가적인 하락을 했는데요. 좋지 않은 소식이 발표되면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이든 정부가요 다시 한번 연장을 했다. 자, 페더럴 스튜던트 론은 연방 정부에서 주도하는 학자금 대출을 얘기하잖아요. 자, 이 학자금 대출을 올해 말까지는 갚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불 연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 상환 연기가요 다시 6개월간 연장이 됐다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연방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상환을 연기해 주면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민간 기업에서 다시 재대출을 하면서 이렇게 연방 정부에서 꾼 돈을 갚게 될 텐데 이러한 순환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소파이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한테는 악재로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 소파이 테크놀로지, 나비언트, 넬넷, SML 코퍼레이션 이런 기업들이 주가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고요. 자, 잠깐 여기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8월 달에 바이든 정부에서 발표 하나를 했는데요. 자, 소득 수준이 125K
소득이, 즉 12만 5천 달러니까 하나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소득이 1억 5천만 원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빌린 학자금 대출을요, 한 10,000달러까지는 삭제해주겠다, 그냥 면제해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이제 법원에 의해서 제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장을 결정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의 지불 연장은요, 처음에 팬데믹의 영향으로 굉장히 좀 많은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영향이 개입이 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게 됐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짧은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오늘 임의 소비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대표적인 임의 소비재 기업에는 테슬라 말고도 아마존이 있습니다. 이제 이커머스의 대표적인 주자죠. 자, 그런데 파이퍼 샌들러에서 이번에 아마존에 관련해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줬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물론 목표 주가는 소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래 125달러에 가지고 있었던 목표 주가를 119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당연히 리세션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서죠. 자, 근데 한마디 덧붙였는데 리프리브가 가능하다. 그 얘기는요, 집행유예다. 자, 그러면 리세션이 찾아오더라도요, 아마존은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되고 있는데요. 헤드카운트를 굉장히 많이 줄였다. 그 얘기는 이제 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이미 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다른 기업들을 예로 보니까 평균적으로요, 이렇게 헤드카운트를 많이 줄인, 그러니까 직원 수를 많이 줄인 기업들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8% 정도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S&P 500의 지수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지금까지 보여왔다. 따라서 아마존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헤드카운트를 줄이게 되면요, 비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아무래도 어닝 결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좋은 주가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11월 23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도 준비 잘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